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일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 폭발 원인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시각은 19일 오전 8시 2분경 지하 2층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발견되신 분도 얘기하시기를 스티로폼에서 불씨가 보여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불을 끄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순식간에 번져서 저기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고만 했다고. 불길은 1시간 만에 초동 진화가 됐지만 잔불이 환풍기를 타고 순식간에 지하 1층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풍 통로, 수직 통로가 있잖아요. 여기들이 또 먼지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이게 이 불씨가 튀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여기 쪽으로 hun소된 걸로 보여요. 진압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17명의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편의점 CCTV에 잡힌 폭발 순간 모습입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놀란 119 구급대원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에서 폭발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발 영향으로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화재 발생에 따른 건물 내부의 기압차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합동 감식이 끝난 후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또 발화 지점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 이어 양천구는 건물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76세대 113명의 이재민과 상가 10곳이 피해를 입은 만큼 신속한 안전 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다 개인 매장들은 하루 매출 벌어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짧은 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마음이 또 불안한 거고. 113명의 이재민은 현재 모텔과 친인척 집에 나눠져 재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일부 상가 주민들은 재입주 결정이 내려져도 시설 복구 등으로 당장 영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 공공앱 상당수는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타버스로 구현된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앱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시민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서울시 행정과 관광,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 앱을 개발하는 데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 해 유지관리비로 7억 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앱 다운로드 수는 3만에 남짓이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플이 있다라는 거는 처음 들었고요. 이제 이런 공공 메타버스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또 사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홍보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공공앱인 서울동행앱은 교통약자를 위해 12억여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다운로드 횟수가 5,700여 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세밀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차별성 있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엘리베이터 있는데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표시는 안 되어 있고 밖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표시가 되는 정도라면 저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만든 공공앱은 50개. 이 중 16개는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앱이 나오면서 폐기됐습니다. 절반가량은 다운로드 횟수가 미미합니다. 서울시에 약 50개 정도 어플이 있는데 약 223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중에 뭐 한 20여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가 안 돼서 폐기된 것도 있고 940만 서울 시민으로
봤을 때 어떤 1%도 안 되는 그러한 저조한 이용률이 이게 문제다. 공공앱의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운영 성과 점수가 기준 이하인 앱은 폐기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공공앱 673개 중 3분의 1가량이 폐기되거나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그 필요로 하는 정보나 앱을 다운로드해서 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서울시 앱 전체 통합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또 이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공앱 개발 운영에 쏟아부은 혈세는 223억 원.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막고 공공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부천 대장과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집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총 길이 20km, 정거장 12개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50분 이상 걸리던 대장지구에서 홍대까지 25분이면 닿습니다. 부천뿐 아니라 서울 양천과 강서를 비롯해 수도권 서남부 주요 거점도 역세권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대장 홍대선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가 18일 사업 시행 계획에 합의하면서 착공 시점을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개통 시점은 이르면 2030년 말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대장 홍대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기쁘고요. 대장 신도시하고 대장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완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빠른 가속력을. 대장 홍대선은 민자철도 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 다른 민자철도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6, 7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 실시 설계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착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장 홍대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경우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대장 신도시의 완공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 같은 변수도 남아있어 신도시와 새 교통망이 제때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상급지인 마포, 동작, 성동구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걸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작구 아파트 거래는 796건,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작구와 함께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성동구에서도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각각 880건, 967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매물을 찾는 분위기도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실거래가 보면 개수 나온 거 보면 아니까는요. 확실하게 늘어났죠.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7,980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 16,053건과 비교하면 8% 증가했습니다.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은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반면 동작, 마포, 성동 등 준상급지들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4월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불안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영향보다는 이제 분양가나 혹은 전월세 가격 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의 수요자들이 좀 민감도가 커졌다 볼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3개월 4천 건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만 본격적인 집값 반등으로 보긴 아직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고금리 기조와 높은 가계부채 비중 등으로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처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등 집값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 공연과 전시를 부담 없이 즐기고 이웃들과 모임 등도 가질 수 있는 공간. 서울시가 정의하고 있는 시민청의 기능이자 역할인데요. 이런 시민청, 서울에 4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강서구의 경우 시민청 대신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지역 정치권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권역별 시민청 조성 계획은 지난 2019년 말에 나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입니다. 강서와 금천, 성북, 송파구에 각각 한 개씩 짓겠다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마곡 유치원 바로 옆 부지가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땅인 마곡동 734-6 일대입니다. 권역별 시민청 조성 계획이 나온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공원 형태만 띠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권역별 시민청 조성 계획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짓는 게 훨씬 낫죠. 저렇게 숲으로다가 저렇게 놔두는.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맞아. 요즘 공원을 만든 공원 왜 많이 만들어? 나무 심어갖고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좋지. 그런데 아예 백지와 수순까지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권역별 시민청을 짓지 않기로 해서입니다. 마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남권 시민청은 계획을 바꾸는 게 확정 단계입니다. 땅 주인인 SH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시청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방향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청이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곡지구의 경우 SH공사 땅인 만큼 공사가 부지 활용 방안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은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민청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마곡과 강서 주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서남권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을 백지화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아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주민 다수는 이미 인근에 아파트가 많다며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내년부터 대학 지원에 관한 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학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인재 육성은 물론 주차장과 기숙사 등 대학 시설을 활용한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대학과 손잡은 서울시는 먼저 대학이 신기술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42개 선도대학을 육성해 산학협력 R&D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성장 동력이 될 미래인재 3,200여 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인재 1,000명도 유치합니다. 서울 캠퍼스 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 창업 기업을 배출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해마다 1,300억 원씩 모두 6,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 2, 3천억 이상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 정도를 서울에 배정해 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오는 지원을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공간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먼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250제곱미터당 한 대로 완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대학 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도 실현합니다. 대학 내 시설을 기업과 시민에게 개방하고 미술관과 공연장 등을 조성해 주민과 함께 사용할 계획입니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캠퍼스 스테이도 도입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안전한 기숙사에서 숙박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 인적 자원이고 그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서 공급해 주시는 곳이 대학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박동하려면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 밖에 대학 운동장과 연못 등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빗물 담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기 등 재난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소에도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 분야에서는 정년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과 외국인 종사자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